새벽이 더 아름다운 것은 어두운 밤을 지나왔기 때문이고, 꽃피는 봄이 아름다운 것은 시린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을 지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한 제주는 자연의 평화로움을 세상에 전합니다. 제주는 가슴 아픈 역사의 순간을 지나 봄을 맞이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은 어쩌면 오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꽃 한 조각 떨어져도 봄빛이 줄거늘, 수만 꽃잎 흩날리니 슬픔 어이 견디리. 제주의 봄이 오면 4월 3일과 두보의 시를 떠올립니다. 통안의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사그라진 꽃들이 이제는 평화와 상생의 꽃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와 제주 4.3 항쟁 68주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누워있는 백비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늘을 걷어내고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실현하지 않는 한 4.3은 여전히 어루만져야 할 상처이고 지울 수 없는 역사이며 끝없이 돌아봐야 할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끔씩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여기 어디쯤이었겠구나. 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들이 널려 있었다. 시리는 그릇 조각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시리야, 그러니까 내가 3살 때쯤이었단다. 여기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게. 어머니가 시리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방되고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왔어.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야 할 그 시절, 제주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권윤덕 작가의 그림책 나무도장은 제주 4.3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져줍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동광리 큰널괴를 찾아갑니다. 이곳은 아직도 제주 4.3의 참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합니다. 큰널괴는 제주 4.3 당시 동광리 주민들이 2개월가량 집단적으로 동굴에서 은신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큰널괴는 험하기는 하였으나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 살기에 적절하여 이 굴로 찾아든 사람은 12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은신 생활 중 동굴 밖으로 돌아다닐 때면 발자국이 나지 않게 딛고 다녔다는 돌에는 아직도 영혼들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큰널괴의 전체 길이는 180m입니다. 크고 넓은 동굴이지만 얼핏 보면 도저히 100명 이상은커녕 5명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광리 주민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겠죠. 큰널괴, 그렇죠? 여기 어떤 일로 찾아오셨어요? 네. 제가 그림을 나무도장을 스케치했던 곳이고, 네네. 지금 저기 그렸던 저 나무가 그때 그렸던 나무이고 하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들렸는데, 네네. 그때도 비가 막 부슬부슬 막 내리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날씨도 흐리고. 네. 그럼 같이 좀 돌아볼까요? 사람들이 여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아마 이 덤불들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은 이제 길도 이렇게 다 네. 닦아놓고 나무도 여기 좀 자르고 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릴 때도 사실 여기 이렇게 막 돌 막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쪽을 그리고 싶었는데 원래는 이쪽 나무 이쪽을 좀 잡아서 그릴까 했는데 그냥 이 숲을 우거진 건물을 해치고 네. 엄마랑 실이랑 네, 들어가는 네. 설정으로 네. 그렇게 잡았어요.
삐쭉삐쭉 막 새순이 올라왔네. 이게 단풍나무 같은데 아, 되게 예쁘거든. 빨갛게. 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약 3만 명이 희생되었는데 신고된 희생자 중에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와 노인, 여성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좌우의 대립이든 냉전의 산물이든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과 인권 침해였습니다. 6군데의 구덩이 속에서는 총탄 흔적이 있는 유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유류품들이 발견되었다. 발굴 작업 전체를 통해 유일하게 이름을 알 수 있는 유류품. 유해와 함께 발견된 도장의 주인, 그의 이름은 이병재였다. 과연 피해자의 이름이 담긴 이 도장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까? 그림책 나무도장은 바로 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켜줄 인간에 대한 희망에서 출발합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고향 제주도로 돌아온다. 새로운 꿈도 함께 들어온다.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4.3 항쟁이 공식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 15년 전입니다. 그렇게 4.3은 역사적으로 한 매듭 지어졌지만 권윤덕 작가는 애초부터 이 매듭은 끝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가 비극의 역사를 끝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까닭은 진상을 규명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좀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의미와 지향을 찾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야 할 그 시절에 제주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람이 약간 차가운 듯 또 따뜻한 듯 봄 기운이 약간 느껴져요. 네, 네. 봄이에요. 네, 그 네. 아래 쪽은 꽃도 많이 피고 많이 했는데 폈죠. 여기는 이제야 새순들이 올라오고 그림책 작가 권윤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그림책이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고 그렇죠.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보는 그런 책이고 또 요새는 그림책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과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음 창작할 때 또 그것을 토대로 또 창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작가입니다. 네, 사실은 요즘은 어떤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무엇으로든 그 표현하고 그렇죠. 또 지금 활동하시는 네. 것처럼 뭐 사회적으로든 예술적으로든 그림책이라는 게 도구가 됐는데 지금 선생님께는 네.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게 됐는지 그 부분이 약간 궁금해요. 아, 예. 제가 과가 식품과학과거든요. 자격증도 필요했고 조리사 자격증도 필요해서 그거 다 땄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림이더라고요. 홍대 광고 디자인 대학원을 간 거죠. 네네. 근데 그거 하면서도 계속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요. 87년 되면서 그때 막 민주화 항쟁이 막 일어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그림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안양에 있는 그런 그림 단체 네. 들어가서 활동을 했죠. 그때 한참 감수성도 예민하고 사회의 모든 것들이 막 폭발하고 막 변화하고 대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 격변기 겪고 광주 겪고 막 이랬던 것들이 결국은 지금 작업하는 거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대학 졸업 후 미술운동을 했던 권윤덕 작가는 대중과 소통하는 미술을 꿈꾸다가 그림책 작가 1세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그림책은 화려한 색감의 미나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은근히 끌어당기는데요.
선명한 색의 대비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옛것의 아름다움을 보이면서도 매우 현대적입니다.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요. 그 그림 그린 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네. 저 혼자 그냥 갤러리에서 전시하는 거 가지고는 너무 허무했었어요. 이 나무도장 그 인쇄를 하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나는 한 장을 정말 집에서 열심히 그렸는데 그게 인쇄기가 돌아가는데 그냥 몇천 장이 막 찍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막 가슴이 되게 이렇게 막 벅찼는데 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지고 또 읽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합니다. 멋지세요. 권윤덕 작가는 아들 마니에게 보여줄 그림책을 찾다가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을 시작하여 95년 첫 작품 마니네 집을 발표합니다. 세밀한 미나풍의 그림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의 생활 풍속을 담았는데요. 제목처럼 집이란 공간 자체가 주인공인 이 그림책은 둥글게 각진 소반, 자개장 등을 차례로 보여주며 우리 삶을 잊게 한 긴 시간과 생활사를 잔잔히 보여줍니다. 그 첫 작품 그 마니네 집. 네. 그때만 해도 그림책이 이제 막 한두 권 이렇게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마니가 한 5살인가? 네. 그러니까 한참 이제 그림책을 뭔가 볼 읽어줄 시기에. 시기였는데 서점에 나가서 보면 마땅한 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줄 책이. 그래서 그냥 내가 한 권 그리자. 멋진 엄마셨어요. 그죠? 그 나무도장이라는 책이요. 네. 선생님 작품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쓱 훑어보고 읽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책은 조금 뭐 소박하고 작고 또 재밌고 그쵸. 재밌고 또 환타지도 많이 들어가고 네. 아름답고 약간 한편의 영화처럼 장면이 그리신 그림이랑 짧은 글들로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갔다 왔어요. 잠깐이었지만. 저도 이 사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픈 이야기고 또 너무 방대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항상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미안함 같은 게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리동동 거미동동 그 2003년에 책 내고 제주에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아픈 이야기들이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예전에 그림책 나무도장은 어린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책인 만큼 더욱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실제했던 사건이면서 이념과 정치적 견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직접 겪은 사람들과 유가족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4.3 사건은 다루기에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었을 듯합니다. 그림책 나무도장은 실이라는 13살 여자아이와 그 어머니, 외삼촌의 이야기입니다. 반들반들 손때 묻은 나무도장을 어머니는 왜 그리 소중히 간직했을까요? 산자락 건불 사이 큰 나무 뿌리가 돌무더기 감싸 안고 뿌리 내린 곳. 그 아래로 난 작은 구멍으로 시리가 어머니 손을 잡고 빨려 들어가면 독자들도 그날 그 순간 동굴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기분이 됩니다. 동굴에서 벌어진 일, 무고한 죽음과 학살 이야기, 3살 난 시리를 품에 꼭 품고 죽어간 친엄마의 이야기, 주검더미 속에서 찾아내 지금까지 키워준 어머니와 학살에 가담한 토벌대였던 외삼촌. 그림책 나무도장은 제주의 슬픈 역사를 간결한 글과 한편의 영화 같은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까만 돌이 왜 빗물을 먹으면서 새카매지잖아요. 네. 그리고 초록색은 정말 그 푸르고 가장 그 자기 원초적인 거, 내가 어디서 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근데 그게 왠지 슬퍼요. 그 하늘이 푸른 것도 슬프고, 바다가 너무 파란 것도 슬프고,
그러면서 이제 사삼을 이렇게 하나씩 제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같았던 나무 그렇죠. 도장으로 소재를 삼아서 풀어낸 이야기시죠? 네. 네. 맞아요. 그 유골 발굴 현장에서 나오는 게 이제 목도장, 그다음에 단추, 교복 단추. 근데 그 유품 중에 가슴에 와닿는 게 나무 도장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어쨌든 그 집문서를 팔거나 뭐 이럴 때 다 인간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도장을 가지고 다녔었고, 그래서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렇게 엄마가 죽을 때 시리 손에 그 이렇게 도장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대를 잇는 어떤 생명? 그런 게 어쩌면 나무 도장 안에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 말씀 중에 그 나온 그 나무 도장의 주인공 여자아이 네. 시리. 네. 네. 아이의 이름이 좀 독특해요. 제주말로 시리 동동이란 말이 있어요. 그 거미줄에 커다란 왕거미가 이렇게 걸리면 제주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게 이렇게 막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의태어예요. 시리 동동. 아, 시리 동동이. 네, 이게 아마 동동이 이렇게 동동 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다시 이제 이 사삼 얘기를 하면서 제주에 오니까 이 배경이 제가 60년대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렀던 이름들, 시리만한 이름이 없다고. 네네. 그게 뭔가 가슴이 뭔가 시리고 하늘도 시리고 눈 덮인 하얀 산에 그 파란 하늘에 그 시린 푸른빛.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시리라고 하는 이름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들어갈수록 동굴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졌다. 가끔씩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여기 어디쯤이었겠구나. 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들이 널려 있었다. 시리는 그릇 조각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시리야, 그러니까 내가 3살 때쯤이었단다. 여기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게. 어머니가 시리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끝넓게라는 곳, 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저 나무예요. 네, 네. 이쪽 가지가 저 굴 안에서 보면 이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다 봤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 구불구불한 나무들이. 얼굴 보여요? 네. 여기도 얼굴 보이죠? 네, 네. 여기도 얼굴 보이고. 그래서 여기 굴 속에 들어왔다가 지금 이리로 다시 이제 저 길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여기 있는 나무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발언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맨 처음 나무 봤을 때 그 느낌대로 이 나무를 그린 거예요. 그날 이후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의 마을들이 끝내 복구되지 못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84곳의 마을 중 하나인 삼밭 구석. 이곳은 마을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고 학살된 후 시신을 찾지 못해 옷가지 등만 묻은 헌묘만이 남아 아픈 역사의 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큰넓게 갔다가 네. 이렇게 차를 돌려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삼박구석 거기랑 이 밭담이랑 이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여기 이 밭담을 보는 순간 저기가 엄마가 돌아가셨던 곳이겠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위령비가 있고 앞에 네. 그 없어진 마을이라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알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큰넓게를 거기를 취재를 하고 이게 갑자기 여기 이 밭담을 보는 순간 다 없어졌고 주민 일부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고 네네. 여기 지금 멀리 보이는 그리고 슬쩍 보이는 이거거든요 이거 요거는 요거는 큰넓게로 그리고 네네. 어떤 계시로 찾아온 이곳. 이곳의 동백꽃은 무엇을 기억하기에 매년 붉은 눈물을 떨굴까요? 동굴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학살한 장소가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어쨌든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동굴 밖에서 나왔을 때 뭔가 바담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총을 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굴에서 나온 사람들을 바담 앞으로 몰고 갔어.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면서 이 공간이 지나다니면서 눈에 들어온 거죠. 네. 여기를 알고 미리 다 취재를 하려고 취재 지역으로 여기를 내가 선정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됐고 이게 또 더 없어진 마을이고 어쨌든 저 바담 앞에서 봤으면 저기 한라산이 보였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 돌아가신 분들을 사실 여기 다 그려야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차마 그거를 다 그릴 수가 없더라고. 아마 엄마한테도 계속 이 한라산은 가슴에 있었을 테고. 그렇죠. 그림책 나무도장의 그림 배경은 큰널개를 가져왔지만 주요 모티브는 빌레목굴의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권은덕 작가와 함께 어음리의 빌레목굴을 찾았습니다. 무심히 피어난 들꽃이 그날도 이렇게 봄바람에 파르르 떨었을까요? 철문으로 단단히 봉해진 입구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듯 작아 보이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7달 된 아기를 바위에 던져 죽인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녀는 이 이야기를 유아구조라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아기의 죽음이 가슴 아파 책에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까닭이었고 지옥 같은 학살의 역사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이랑 같이 정말 몇 군데밖에 안 봤는데도 그 살펴봤을 때랑 아닐 때랑 이 나무도장이라는 책이 가진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맨 처음에 4.3 사건을 이렇게 증언, 아까 빌레모 그 얘기도 그렇고 증언을 읽다 보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막 고발을 하고 막 이 사건을 알리고 막 이런 거에 막 사로잡히다가 조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 너머의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가. 네.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또 어른들한테 어떤 의미로 이 책이 읽혔으면 좋은지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모임에서도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정말 우리 모임이 잘 될 텐데 회의도 잘 되고 걸림돌 없이 우리는 빨리 갈 수 있는데 꼭 저 사람이 우리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막 얘기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회를 떠나도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회를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제로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4.3 하면서 느낀 건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빨갱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도 될 정도로 적으로 아예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죽여도 내가 죄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오히려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게 되고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거든요. 아직도 이념 대립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한 개개인의 생각이 얼만큼 존중되고 배려돼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 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 네. 이런 거에서 보다 더 어떤 인간적인 기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하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진실이고 혹은 또 어떤 게 왜곡이 되었는지조차도 기준점도 저희는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네. 맞아요. 결국은 제가 이 책을 하면서 배웠던 거는 그거였었어요. 정말 제주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꿈이 결국은 제가 지금 마지막에 생각하게 한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뭔가 그런 단어로 결론이 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 가는 교훈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 제주 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 않아요? 네. 그 꿈을 찾아서. 네. 앞으로 선생님 계획 있으시면 아. 좀 엿들어 볼까요? 네. 남한하고 북한하고 분단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생각을 옥조이는 어떤 억압 같은 거. 네. 그래서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닌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가는 그런 책을 좀 다음에 해보고 싶다. 오늘 선생님 만나 뵙고 음. 아픈 역사지만 또 어떻게 새롭게 인식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 네.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아름다운 곳 계속 담아 주십시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녀는 평화를 알리는 여러 방법 가운데 문학이 아이들 마음에 가장 자연스럽게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고 말합니다. 아직 평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지 않은 시기, 나무도장이 평화로 가는 작은 징검돌로 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